뉴스 신세계 MBC 이정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대한적십자사 회장이요. 네. 하얀 사람 데려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네, 어제 한 보도를 통해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공개됐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연말마다 적십자사가 고액 기부자를 초청해서 여는 갈라쇼가 있는데 2년 전 갈라쇼 이후에 김 회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이 7개국 나라의 대사와 그 배우자들을 뜻하는 거였답니다. 그러면서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여 있었다. 하얀 사람 좀 데려와라. 저 변두리 국가에서만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다 오더라. 소위 빅5에서 한두 명은 꼭 오게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뭐 주요국 23개국에만 뭐 초청장을 보냈는데 실제로 참석한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 한 곳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인종이라든지 나라를 가지고 지금 어떤 뭐 차별과 혐오의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 말을 한 건데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이 대통령이 오늘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근절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 소식이 전해진 지 3시간여 만에 김 회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적십자사에 그동안 있었다는 게요. 적십자사라는 게 그 인도주의 실천을 그렇습니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 돕고 뭐 구호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곳인데 왜 여기에 뭐 나라라든지 인종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론하니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놀라운 것은 전 정부에서 곳곳에 말입니다. 꼭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상한 어떤 사고나 역사관 뭐 아주 골라서는 것 같이 일부러 그런 분들을 모아놓은 것 같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철수 회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윤형호 전 통일교 본부장 만난 자리까지도 동석을 했던 인물이고 또 계속 이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위원장이라고 지칭이 되는 안창호 위원장인데 뭐 계엄 뭐 비호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뭐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물으면은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답을 피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심지어 인권위 직원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가했다라고 진정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뭐 동성애자 아니죠. 뭐 여성이 승진하지 못하는 거는 무능해서죠.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임기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인권위원,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그 가치에 부합한 인물인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인권위원장 또 전에 보면 또 독립기념관장은 또 역사의식이 또 이상했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 하나같이 모아놨는지 이것도 참 신기할 지경입니다. 자, 울산 화력발전소 3명이 끝내 숨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째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매몰된 7명 중에 5명의 위치가 확인이 됐는데 결국 3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타까운 것이 한 명은 어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여서 이제 물도 주고 담요 같은 것도 덮어주면서 이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구조작업이 이제 좀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망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람도 또 2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장이 굉장히 뭐 어지럽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근데 또 대형 중장비를 사용하면은 또 추가로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뭐 손으로 파거나 뭐 손으로 절단기를 사용해서 뭐 끊어내거나 지금 그러면서 지금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라서 속도가 잘 안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되게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진 보일러 타워가 1981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쓰다가 2021년부터 사용을 중지한 철제 구조물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해체를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 공기업인 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를 해서 HJ중공업이라는 곳이 시행사를 맡고 또 발파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어떤 취약화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키가 큰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하잖아요. 그럼 도끼질을 많이 한 곳으로 이렇게 꺾어지듯이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게 쓰러지면 밑에 있는 사람이 깔리니까 그렇죠. 보통 그러면 쓰러지지 않게 와이어를 걸어놓거나 그런 안전 작업을 한대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었던 게 아닐까? 제대로 돼 있었을까? 혹은 구조물이 너무 오래돼서 이 취약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 뭐 뒤틀려서 넘어졌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이 이게 보일러 타워는 이게 아주 크잖아요. 60m니까 15층 규모인데 근데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래요. 그래서 해체 작업을 원래 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해체를 하겠습니다. 뭐 해체 공법은 이겁니다. 안전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걸 원래 지자체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건축물만 그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좀 안전 조치 혹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이거는 좀 구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산재에 그렇습니다. 민감하고 계속 강조해왔죠. 네,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또 이런 사고가 생겨서 혹시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지 또 이거를 또 다른 또 위험한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요. 이 사고는 날 수 있지만 그 사고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난 것인지 아니면 그래 어쩔 수 없었든지 그 부분은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히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쑥 올랐군요. 이번 주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7에서 63으로 그러니까 6%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를 기록한 건 한 달 반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63, 잘 못하고 있다가 29%로 나타났는데 특히 좀 주목되는 게 그 47%의 지지율이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주에는 지지율이 47%였는데 70%로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아마도 서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좀 부동산 대책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고 또 정상회담들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긍정평가 이후로도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또 에이펙 성과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의견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 주목되는 게 몇 개 있군요. 보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0%가 넘었고요.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도 47%로 50%에 가깝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같이 물어봤는데요. 도움됐다가 74%. 이건 압도적이고요. 네, 도움되지 않았다 13%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보수 진보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나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60%가 도움이 됐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요 소식을 전할 그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추가로 전해드리자면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지금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 발표가 좀 늦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안보 분야 협의를 이견 없이 끝내놓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를 이 대통령이 거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이슈로 이제 추가가 돼서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유관 부서들끼리 추가로 의견 나눠야 한다. 이건 어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추진 잠수함이 필리조선소에서 지어질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이게 많이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군용 잠수함 짓는 시설이 아니어서 한국에서 지어야 되는데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고위 관계자는 그러니까 두 정상 간의 대화에서는 잠수함 선체와 원자로 자체는 한국에서 건조를 하는데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거라고 대화가 이뤄졌다. 이 내용이 이제 이 새로운 그 팩트시트에 담길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쪽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런데 팩트시트 자체는 깨늦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꾀라고 표현을 할지 사실 이게 이제 미국 측은 우리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추가로 보냈는데 그거를 가지고 미국이 지금이라도 오케이 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또 늦어지고요. 문구를 이렇게 바꾸시자면 좀 늘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좀 괴리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6%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41에서 40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보이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랑 정당 지지율이랑 괴리,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런 어떤 뭐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소통이 좀 이렇게 완전히 긴밀하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준 에피소드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하는 뭐 국정안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 추진하지 않겠다고 번복을 하는데, 또 광우식 비서실장이 이거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놓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브리핑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가 이제 여당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다 놓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마친 직후였고, 당시에 보통 외교 이벤트가 있으면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다가 또 경주에서 있었고 회담 결과도 좋고 해서 여권에서는 굉장한 호재인데 이게 재판 중지법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면서 또 이슈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이게 정치 공방을 다시 이제 여당에서 붙인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9월에 이제 이 대통령이 뭐 한반도 뭐 비핵화 해법, 뭐 END 이니셔티브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때도 한국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사실 한국의 이슈를 모두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좀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재판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는 충격적인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에 이제 대장동 그 본류 사건에서 그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법정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남 변호사가 오늘 이제 별도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축약을 하자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 실장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검사가 뭐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 봐야 되지 않느냐, 뭐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일반인 듣기엔 좀 무시무시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남 변호사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검사가 주도하는 수사의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나 당시에 그런 압박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이제 이런 좀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니까 또 검사 측은 진짜 사람 배를 가르는 게 아니었다, 다방면으로 조사를 뭐 한다는 취지였다. 이 발언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군요. 검찰도.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했다라고는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말의 취지를 이제 다르게 약간 좀 은유적인 표현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충격적인 말은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쭉 남 변호사가 설명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한테 건넨 그 뇌물이 그러니까 종착지가 어딘지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가 뭐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다 이재명 측근에게 전달이 됐다고 자기가 진술을 했는데, 전달이 됐다고 진술을 원래 했었는데 네, 지난 9월부터 사실은 이게 내가 알아서 진술을 한 게 아니라 당시 2021년에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가 그냥 진술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부가 아니 그럼 당신이 진술을 왜 바꿨냐라고 물었더니 남 변호사가, 그러니까 당시 자기 생각으로는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니까 뇌물죄가 가장 큰 부담이고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피의자를 앉혀두고 계속 왜 기억 못하냐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압박을 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검사와 유동규가 함께 조사실에 들어와서
아니 유동균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관계가 맞는데 왜 너는 기억을 못하냐라고 계속 추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도 약간 좀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나는 3년만 살고 나오면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씨가 뭔가 형량 감경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검사 측이랑 뭔가 이야기를 나눠서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던 게 아닐까. 자기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 어떤 남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검찰의 어떤 억압적 수사 때문에 자기가 없던 일들을 진술했고 혹은 기억이 안 나는 건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착각해서 기억이 나는 것으로 착각해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강요에 의해서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도 이제 이런 진술이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의 증언 그리고 또 정 전 실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핵심 증인들의 뭐 구치소 출정 기록이라든지 접견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거로 채택을 하고 또 요 관련 판단은 우리 재판부에서 해보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건의 어떤 근원적 팩트들이 바뀌는 건데요,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또 추가적인 증언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윤석열, 김건희 씨는 법원에 동시 출석했죠? 네, 만난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걸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소개를 해야 할지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재판을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각각의 재판부에서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 오늘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와서 법정으로 이동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4층. 김건희 씨는 3층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 마주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여담이 있었고요.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전 처장한테 아니 헌재 탄핵 심판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뭐 체포하러 들어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또 박 전 처장이 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김건희 씨 재판에는 이제 명태균 씨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인 이정필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내란 재판이 말입니다. 지기현 재판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이 재판 장면을 지켜보면 우려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 구속 기한이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재판 진행이 어느 정도 이제 쟁점 정리는 마무리되고 사실 이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석방되기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계속 불출석했었죠. 한동안은. 그런데다가 윤석열 씨의 이제 변호인들이 차일피일 이제 재판을 좀 지연하려고 이런저런 설명을 붙이는데 이제 재판을 꼼꼼하게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보기에는 좀 재판장이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재판에서 있었던 워딩을 한번 들어보고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그런데 이 듣는 시간이 지금 약간 광고 듣고 올 시간이 다 돼서요. 네네. 광고 끝나고 이걸 듣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 진행 스타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윤석열 씨가 다시 풀려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치닫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어쨌든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1월 18일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합리적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이상한 부분이 많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한번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거 있으시다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네. 도저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일입니다. 일주일이 4일은 저희는 못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3개월씩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한 번씩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정도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데
이거 정말 걱정되는군요. 네.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요. 네. 재판장이. 네, 변호인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청취하는 재판장의 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변호인들이 쟁점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막 한다든지 그래도 제지를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피고인과 교도 간의 저녁 식사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뭐 나서시고 그러셔요.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하니까 이른바 윤어게인 쪽의 세력에서 무슨 일종의 아이돌 같이 막 박수치고 이러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네. 그래서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의 뭐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뭐 재판장님 귀여워요, 뭐 이렇게 환호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환호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로 정말 이 내란 재판을 맡겨놔도 되는지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법부가. 자, 김건희 씨 얘기 잠깐 하면 시간 좀 될 것 같습니다. 디올백, 이번엔 또 디올입니다. 네, 자꾸 이제 명품 브랜드가 등장하는데요. 뭐 그라프, 반클리프, 샤넬, 그다음에 이제 디올인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김 씨의 자택을 다시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의 옷과 팔찌, 벨트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업체 21g 측이 이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이제 수주하고 싶다 이런 청탁을 하면서 건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옷들이 이미 좀 보면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김건희 씨가 예전에 2022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투표할 때 입었던 하얀색 반팔 셔츠가 있거든요. 그게 175만 원짜리라고 하고요. 반팔 셔츠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뭐 경복궁 방문했을 때 자켓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 음악회 했을 때 노란색의 그 체크무늬 자켓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지금 디올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건 얼마쯤 하나요? 혹시 취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수백만 원 아닐까. 제가 안 사 입어봐서요. 그래서 디올 자켓 16개, 팔찌 4개, 벨트 7개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1g은 이제 코바나 컨텐츠 이제 전시 후원하면서 이제 원래 자격이 없는데 그 관저 증축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이렇게 특혜를 줬을까 했는데 그것의 대가로 이런 선물들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지금 특검 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검 속보 들어왔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특검 측이 이제 그 김건희 씨와 한학자 씨를 추가로 기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 초에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경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의 혐의는 정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뉴스를 챙겨보는 사람들도 그 혐의가 하도 다양하고 또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끝났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